안녕하십니까? 속물경제 소비자TV의 이성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잊혀진 공과 이래가지고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이어서 등장했던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공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김영삼 대통령 그러면은 IMF 금융외환 위기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고, 이어서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금융외환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끌어올린 경륜이 있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외환 위기를 초래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들이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극복한 것은 맞지만 극복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두 분을 한번 같이 비교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을 때 임기 초반의 경제 성적은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말기에 약간 경기는 침체되어 있었지만 우리 경제는 그런 정대로 잘 굴러가고 있었죠.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신경제정책 그래가지고 100일 경제계획을 세우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서 그다지 나쁜 경제 성적을 낸 것은 아닙니다. 경기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6%대 경제성장은 9%대로 회복됐고, 얼마 안 있어서 한 3년 만에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고, 그리고 1996년 4년 차에는 이 선진국 경제클럽이라는 OECD에도 가입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소득 10,000불 돌파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정말로 그렇게 성공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원화의 고평가라는 거품도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화 고평가라는 거품도 꼭 거품이 아니라 원화를 800대 1로 고평가하게 된 데는 선진국들이 한국 경제를 분홍빛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원화가 고평가하게 됐던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1996년 7년으로 가면서 우리의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니까 선진국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 한국 경제를 높이 평가한 것 같아. 그러면서 외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움직임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때 관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그냥 환율을 그러면 시장에 맡겨가지고 우리 800대 1이었던 환율을 1000대 1로 가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800대 1이었다가 1000대 1로 가게 되면은 국민소득 11,000-12,000불씩 됐던 거가 9,000불대로 백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800원 1달러로 계산해가지고 12,000불이 됐던 건데 1,000원 1달러 하면은 9,000불 정도로 퇴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야, 이거 니네들이 경제정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고 꾸짖을 수도 있고, 국민들도 이건 경제정책 실패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럴 거 없이 그냥 이 위기는 다음번 정권까지는 큰 문제 없이 굴러갈 테니까 800대 1로 유지하면서 12,000불 소득을 다음번 정권에 넘겨주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경제 관료들은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특히 고위층의 경우는 요 정권이 끝나면 우리 정치를 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경제정책을 실패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어. 그리고 계속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 경제 구조를 튼튼하게 하면은 돼. 말하자면은 지금 1000대 1이 맞는 거지만 800대 1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이 국가의 경쟁력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자본의 생산성,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면은 800대 1로도 경쟁력을 유지하게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가 경제가 그렇게 관료들 생각대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높아지는 거라면 어느 나라가 경제 걱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당시 관료들은, 저는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석채 장관이라든가 뭐 당시에 한승수 부총리 이런 분들, 뭐 한 부총리 같으면 저한테는 스승님이도 했고, 또 이석채 장관 같으면은 제가 사무관일 때 그 옆에 과 과장으로 모시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얘기를 조금은 편하게 했습니다. 근데 환율을 이 시장에 맡겨가지고 수출이 잘 되게 하는 거가 좋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너무 쉽게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지웨이야.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800대 1로도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면서 급히 해야 될 정말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거죠. 그러고는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가지고 정부가 갖고 있던 마지막 달러의 한 장까지 전부 지출을 해버렸던 겁니다. 요컨대 김영삼 대통령께는 1만 불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OECD에 가입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하고, 관료들은 바로 그거를 뒷받침한 훌륭한 관료들로 남고 싶었던 거겠죠. 물론 일부에서 말하듯이 재벌들의 고차입 경영, 과잉 투자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재벌들이 도산되면서 한국 경제의 신뢰가 떨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산됐던 기업들을 좀 봅시다. 큰 그룹으로는 한보철강, 기아그룹, 진로그룹. 그 외에 뭐 작은 게 해태제과, 나산, 거평 이런 게 있지만 이런 작은 기업들의 도산은 지금도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큰 거로 한보철강, 기아그룹, 진로그룹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회사들이 도산한 게 한국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도산한 한보철강은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현대제철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아그룹, 현대자동차의 일부가 돼가지고 수출 잘하고 있습니다. 진로그룹이 갖고 있었던 주요 상품들은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나빴던 게 아니죠. 다만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위기에 올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기업들의 주인이 바뀌는 것뿐이죠. 기업의 주인이 바뀐다고 그 나라가 흔들거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종금사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본 자유화를 하면서 이 종합금융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그 종금사들이 외국에서 돈을 꼬을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단기로 외화를 빌려와가지고 장기로 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단기로 빌려줬던 그 외국의 채권사들이 돈 빨리 달라. 왜 그러냐면 한국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 보니까 돈을 좀 우리 회수해야 되겠다 했더니 종금사들이 도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종금사 도산이 물론 외국의 채권자들 입장에서 한국은 신뢰가 없어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경제 전체가 괜찮은 상태에서는 니네들이 돈을 잘못 빌려준 건 니네 책임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한테 어떤 돈을 꿔줬다가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이 망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미국 망하는 기업에 돈 꿔준 회사가 같이 망하는 것뿐이죠. 그런 거였어요. 종금사한테 돈을 꿔줬던 외국 채권자들이 망하고 오히려 한국은 돈을 떼먹을 기회였어요.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본다면은 당시에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 두 가지. 재벌들의 고차입 경영과 과잉 투자, 종금사들의 무분별할 외채 도입은 실제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외환위기의 원인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조적인 문제들을 당시에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금융 분야가 경쟁 체제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비효율적이었다. 금융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잘못돼 있었다. 근데 그거는 김영삼 정권 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오히려 박정희 쭉 이어져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다. 물론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거 자체가 외환 위기를 불러올 만큼,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은 망할 거야 저 노동조합 때문에 하는 정도의 위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백해집니다. 외환 위기의 원인은. 결국은 1만 달러 국민소득을 방어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외환 보유고의 마지막 한 장까지도 모두 써버린 거.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돈을 더 이상 꿔주지 않으면은 한국이 기름을 수입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으로 된 거. 그래서 IMF로 가가지고 돈을 꿔달라고 하지 않고서는 경제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 거가 외환위기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때 달러를 시장에서 평가하는 수준으로 800대 1에서 1000대 1 정도로 했다라면은 수출이 갑자기 늘어나고 하면서 국제 수지가 흑자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에 하나 외국의 채권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한국한테는 돈을 더 이상 안 빌려주겠어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국제 수지 흑자에서 나오는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원자재라든가 기름 같은 걸 얼마든지 사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국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게 된 채권자들이 오히려 몸달게 됩니다. 이러다가 한국 경제는 제대로 굴러가는데 우리는 돈만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채권자들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행이라든가 종금사한테 빌려줬던 돈을 제대로 갚겠다고만 해주면은 뭐 100억 불 빌려줬는데 70억 불 정도로 할 테니까 합의를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금융 외환 위기가 오히려 한국 경제한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이 꿔줬던 돈을 일부를 그 워크아웃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줄이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경영을 잘못했던 기업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김영삼 대통령의 그 관료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만불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OECD에 가입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게 하고 자신들은 그거를 지원했던 관료들로 남아가지고 나중에 정치도 하고 이러는 자산으로 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을 시장에 맡길 생각은 않고 엉뚱한 일만 계속합니다. 달러에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까지를 다 쓰면서 환율을 유지하고 하는 일들은 뭐 금융구조 개혁을 하겠다, 뭐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겠다 하는 일에 매달린 거죠. 심하게 얘기하자면 맹장이 터지기 직전에 환자한테 건강기능식품을 드십시오, 면역력을 올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면서 엉뚱한 처방을 해놓고는 나중에 이 사람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막 고생을 하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은 그때 왜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안 드셨습니까? 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게 직무유기가 로 돼가지고 외환위기의 책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돼서 사법부가 재판을 하게 된 것도 저는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 사법부에 낸 김영삼 대통령의 말하자면 변명이라고 그럴까요? 답변서를 보면은 바로 그런 대기업의 차입 경영과 연쇄도산, 금융기관 부실화와 금융감독장치 미흡,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의 통화 위기가 한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금융 외환 위기가 온 것이다. 전문가들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일본에 근무하면서조차도 몇 차례 신문에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이래가지고는 외환 위기가 온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부도 위기인가 하는 영화에서도 너무 잘못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게 애국 비애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전문가들이 생각하듯이 시장이 생각하듯이 놔뒀으면 오지 않을 위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김영삼 시대의 금융 외환 위기는 오고 싶지도 않은 위기를 애국적인 관료들이 억지로 초청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폼나는 나라로 남기고 싶어한 애국적인 마음들, 말하자면 그 당시에 뭐 김은호 경제수석, 뭐 강경식 부총리,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뭐 김석동 외환정책과장 이름은 그 직책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실은 국가를 위한 거라고 그분들은 생각하겠지만 금융 외환 위기를 초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초대장을 보냈던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김영삼 대통령의 변명은 어떻게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외환 위기를 맞닥뜨린 이후 당한 뒤에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같은 생각들이 왜 제대로 외환위기 보고서라든가 이 외환위기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그 뒤에 집권한 김대중 정권에서의 이 청문회 과정도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김대중 정권,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 모든 책임을 김영삼 정부한테 미루고 싶었어요. 관료 탓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책임으로 미루고 싶다 보니까 그 실무적인 관료들이 잘못한 부분은 오히려 눈 감아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책임 규명이 안 됐던 거고, 제가 이제 다음번에 얘기할 거가 바로 이 외환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의 모럴 해저드라는 부분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그렇게 김영삼 정부한테 몰아놓고 가니까 외환 위기 극복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책임을 김영삼 정부한테 몰아넣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들을 마구 물쓰듯 국민들한테 부담을 안기는데도 제약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금융 외환 위기가 우리한테 이 제대로 된 교훈을 알려주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극복 과정에서도 너무 많은 비용과 부담을 국민들한테 저는 안겨준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외환위기 극복의 공과에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최근에 보니까 제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을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